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욱 원장님께서 광주 공동체와 문화적 기반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병욱 원장님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변명할 말이 많은데 괜히 시간 뺐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해지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가치와 소속감, 연대감을 가지고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를 도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는 사라집니다. 소속감, 연대감 등은 단절과 소외로 바뀌고 그 대신 자유분방한 개인주의가 확대됩니다. 개발과 투기에 휘둘려 이웃들 간의 교류 협력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거주지 시가지만 있고 이웃과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오랜 전통과 관습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해체되고 도시와 산업화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웃과 동네는 사라지면서 낙오되고 소외당하고 박탈당하는 비인간화가 모든 것을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도시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돌아보면 광주는 역사 이행기에 능동적이지 못했고 수세적인 상태에서 소외되면서 여러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까지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 때문에 대체로 광주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관적이고 자기적인 울타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 문제라는 자기적 인식 때문에 밖으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거나 친밀하게 접근하는 데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폭넓게 교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주는 21세기 글로벌 보편성이라는 면에서 선진 지역과 시차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주권의 전통과 문화의 가치와 매력적인 의의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1980년 광주 항쟁을 거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시민군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무장투쟁에 나선 까닭을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군은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는 또 다른 성명서에서 우리 광주 시민 일동은 이 고장을 지키고 이 민족의 민주의 혼을 지키기 위해 부연히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군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민중봉기들을 현장에서 취재해왔던 뉴욕타임스 서울주재 심재훈 기자는 광주 항쟁을 다른 나라의 시위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5.18 광주항이 아시아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어느 봉기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광주는 달랐다. 탄압을 뚫고 진상규명을 이뤄냈으며 그 불길이 아직도 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현대사에 민중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건은 광주 한 군데뿐이다. 내가 아는 한 어느 나라에서도 광주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광주 항쟁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 중에는 광주 항쟁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 항쟁을 이른바 세계적인 사건을 만든 광주 사람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기자는 많은 희생자를 낸 대규모 민중봉기가 1992년에 타이 방콕, 1984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있었지만 그들 투쟁은 숱한 희생을 치르고도 그 후로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과성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무장항쟁을 들어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는 다른 5.18 항쟁의 성격을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결행한 최후의 결사항전은
광주 시민들의 끈끈하게 연결된 공동체적인 정서를 거론하지 않고는 마땅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증언의 얘기입니다. 도청에 들어간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돌아가신 윤상원 대변인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는 굳은 각오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굳은 각오와 결의가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간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말로 다시 한번 다짐을 주었다고 당시 천영진 전남대생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숨을 잃을 것이 너무도 확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항쟁의 사수대원들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 그대로 결사항전으로 도청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80년 민주화의 봄 전국에서 신군부가 5월 18일에 광주를 희생양 삼아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자 일견 민주화를 위한 시위운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압부대의 폭력은 반정부 시위찬을 넘어 광주 시민 공동체를 겨냥한 광주 시민이란 존재 자체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말살 행위로 전개되었습니다. 예컨대 인종과 종교에 대한 적대적 탄압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정서적 공감을 자극하고 분노를 촉발하는 도발이었습니다. 이로써 5월 19일 오후부터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와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생존 투쟁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쟁기관 주민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스스로 규찰함으로써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공동체의 치안을 유지함으로써 꼬민과 같은 해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로 형성된 도시 경우에는 인구 유입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까닭에 주민들이 이질적이며 개인화되고 유대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위나 항쟁에 나서는 경우 처음에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참여로 시위 사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항쟁이 심화되면서는 계급적 이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보편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광주의 경우는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당해 산업화에 따른 외지인들의 유입이 크지 않았고, 그 대신 주변 지역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이웃들이 오히려 도예지로 옮겨온 상태였습니다. 산업화와 개발이 이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은 있었지만 개발에 따른 외부로부터 이질적 성격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래되어 온 이웃들 간의 유대감이 아직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호남 차별이라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세력은 이런 연대의식의 결집을 깨부숨으로써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엄군의 이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런 계엄군의 공격을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공동체 존립을 말살하려는 도발적 공격은 곧 생존 위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한몸이 되어 투쟁하여야 했습니다. 감수성이 더 예민한 젊은이들은 전면에 나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일반 시민들도 자진해서 결합했고 시민군들을 지원하고 보좌했습니다. 80만 광주 시민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고 정당한 의미로 인식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광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광주는 어떤 측면에서 바로 호남과 등치해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가 곧 호남이고 호남이 곧 광주라는 전제 속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광주는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전과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은 어떤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을 설명하는 것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광주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광주와 더불어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의 물산이 비교적 풍부한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었던 전근대사에서 광주와 호남 일원은 봉건사회의 모순에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1862년의 삼남밀란에 이어 1894년 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체제 저항의 온상이었습니다. 전봉준 등 동학교도들이 앞장선 가보년 농민전쟁은 조선 왕조 체제를 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역사운동이었습니다. 이는 일제의 침략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변혁의 의지는 다시 일제의 침략을 향해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이어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반일 시위는 전국적인 학생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식량인 쌀을 수탈당하면서 항일 의지가 강렬했고 나라가 분단되고 이어서 또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군사 쿠데타와 권위주의 통치가 반복되기 때문에 광주를 중심으로 문화의 정상적인 발전과 역량의 축적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차별과 분열 정책으로 높은 문화의 이미지보다는 낙후된 변방이란 인식이 들러 씌워졌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변방과 저항 이미지로 전해지는 배경입니다. 이런 왜곡된 이미지를 좀 원형에 설명한다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경우에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더 씌워진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을 풍미하고 있는 지구촌의 새로운 문화 현상인 한류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래 전개되고 있는 현상과 변화들을 보면서 편견들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류란 현상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국제무역의 뛰어난 신장, 한국인의 스포츠나 공연 예술 분야에서 나타낸 뛰어난 역량 등에 대해 나라 밖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은 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공국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ODA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외 활동을 통해 외국을 원조하고 지원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등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년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궁금하게 여긴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1,0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물리적 폭력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집단이 첨예한 비판의식으로 사회 정의를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폭동 사태는 물론 사소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거리를 정돈하고 해산하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6개월을 걸쳐 단일하고 동질적인 공동체로 결합해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난 1980년 5월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꼭 100년 전 한반도 전역에서 거적적으로 전개된 3.1 운동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촛불 시위 민주화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괄목한 발전은 세계사적으로도 사변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민주적 변화를 가능하게 된 항쟁의 내면에는 유교 사상의 특성인 비타협적 논쟁과 비판의식, 불교의 융합적이고 조화를 추구하는 포용성, 그리고 개혁의 염원을 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는 샤머니즘의 초자연주의적 습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문화적 요소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한 것이 촛불 집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과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사상적,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근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가 2018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2019년 재동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동포는 750만 명으로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180개 나라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국외 이주민이 많고 이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도 우리 한국처럼 세계 각지 180여 국에 골고루 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해외 지출이 앞선 일본도 제1번인이 약 400만 명 정도로 우리보다 적다고 합니다. 한민족이 세계 구석구석에 터전을 잡게 된 것은 도전 정신과 개혁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여러 다양한 직업과 기술자로 혹은 아프리카 오지나 카리브해 낙도에까지 전도와 봉사로 나간 선교사들입니다. 방금 설계하신 우리 우선님도 미국에 살고 계신 재동포이시죠? 예.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농민이 극심한 기군이나 혹독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뒤이어 나라가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하여 해외 이주 행렬은 늘어났고 국권을 되찾고자 망명한 애국지사도 있었습니다. 광복 후 5년 만에 일어난 6.25 전쟁도 많은 난민을 낳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세상의 유래를 찾기 쉽지 않은 한국인들의 진취적 역량과 한반도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우선 한반도라는 안정된 지역에서 시대 조건에 따라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축적하고 숙성시킬 수 있었던 역사 전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농경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왔던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동일한 혈연의 공동체적 집단이 같은 지역에서 수천 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오랜 공동체적 유대로 주민들 간에 긴밀하고 폭넓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고유성을 지닌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옛날 고대, 중세사회, 근대라는 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각 시대에 해당되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와 문화적 포용성으로 인해 한국은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종족 간 또 종교적 갈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획기를 할 수 있는 출생, 결혼, 장례 등의 중요한 행사는 언제나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농사일에 품앗이로 하는 공동작업 등은 한국인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생활 문화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면서 독립적인 정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측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외래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고유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입니다. 우선 주위의 선진 문물을 얼마나 수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진 문물에 뒤떨어지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사회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선진 문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면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유연에 정착하였던 사람들은 종족 단위로 일정한 특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구별되고 대립하는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고 특유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지닌 여러 독립적인 부족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부족 단위의 정치 세력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결집하여 고대 국가로 성장했으며 제각각 독창적이고 주목할 만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구려는 고구려의 다채로운 고분 벽화는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5세기 고구려는 자기 땅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며 그 성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백제 시대의 예술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보아도 안식과 이완을 느낄 만큼 세련되고 뛰어난 조형물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불국토를 지향하면서 찰나는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대 한국은 이렇게 불교를 수용하여 내부의 부족 사회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서로 교류하고 대립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각자 개성이 있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곧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인도의 문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의 선진 문화들을 융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불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토착의 여러 습속을 배타적이지 않게 융합함으로써 고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어 고려 황조가 1100년 전 건국되었으며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고대 국가에서 중세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역적인 제한성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고려는 폭넓은 대교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 문물을 수용하더라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의 위상을 잃을 염려가 없을 만큼 한반도에 뚜렷한 고유의 정체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고려는 세계 무대에서 코리아로 확고하게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받았으며 13세기 몽골이 침략을 통해 유라시아에 걸쳐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으면서도 유독 고려에 대해서는 그 존립 자체를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팔만 대장경과 금속알자를 이용한 출판 고려 청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고려 문화의 창의성과 독보적 수준은 당시 고려가 몽고 제국에 맞서 해체당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사례들입니다. 고려는 약 500년간 유지되다가 다시 15세기에 조선왕조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내세운 높은 중세기 문예 문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중국의 수준 높은 사유체계인 유학을 수용해 심오한 학문을 통해 습득한 학식을 높은 가치로 내세웠으며 철학적 논쟁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판의식을 키웠습니다. 다시 간추리자면 한국에 뿌리내린 불교는 천여 년 동안 한반도의 지배 이념이었습니다. 불교는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불교는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심성에서 포용적이고 초월적인 감성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성찰하고 윤리적 기준으로 사회 질서를 세워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념이었습니다. 유교는 500여 년간 한반도에서 응용되면서 고도의 학문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유교 또한 조선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냈습니다. 곧 한국은 불교 문화를 수용하여 천여 년간 숙성시킨 바탕에 다시 논리적인 사유 체계이면서도 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 유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국은 각기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불교, 유교를 수용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랜 기간 궁구함으로써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이할 점은 한국은 불교 국가도 유교 국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훗날 변화의 여지까지를 상실해 버릴 정도로 불교나 유교에 완전히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문화 요소들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숙성되면서 깊이 있는 전통이 되었고 이들은 조화롭게 융합되어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인식 체계로 내면화한 것입니다. 굳이 정의한다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내면은 불교적인 심성과 유교적인 지혜, 고대 샤먼적인 자연과의 교감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각기 다른 요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융합돼 한국의 전통을 이루면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기반으로 작용해 온 것입니다. 제 자신 제가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은 미신적인 샤머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교적인 철학이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제 행동 패턴 중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집에서 제사 지내고
유학을 숭상해온 그 집안에서의 가르침 때문에 한편은 또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든 개인들의 어떤 복합적이고 조화롭게 심성을 형성하는 어떤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색채가 만나 아름다운 모양새를 뽐내는 한국의 색동저고리와 비교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풍부한 정서를 기반으로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수준 높은 문화 속에 영위되어 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들이 오랜 세월 축적돼 내면화되면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는 다른 지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류와 혹은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이유를 저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한국은 시대 변화에 따른 강력한 파동이 밀려들 때에는 한동안 시련과 혼란을 겪다가도 끝내는 문명의 시대적 공간적 격차를 극복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해 오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긴밀한 공동체적 유대와 높은 문화적 인식체계에서 나오는 역동성으로 역사의 고비를 헤쳐나갔습니다. 예컨대 지난 역사에서 특히 동아시아 범주를 넘어 서세 동점의 서양 문물이 전래되었을 때 그 의미를 간과한 나머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잠깐의 태만이 20세기 한반도 역사의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그 여파는 식민지배라는 바탕과 나라의 분단 그리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한반도의 독립적인 역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야만이 한반도에서 자양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한때 쓰레기통으로 비유될 정도의 처참한 상황에 처했으며 지금까지 그때 둘러싼 분단의 멍언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단 문제 또한 숙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세계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옛날의 제한적인 지역 단위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역사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이 현재 우리들에게 제기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현대인들 대부분이 근대화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개발과 성장 문제를 거의 신앙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과하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화 전통의 가치는 무시되었으며 공동체의 문화와 유대관계의 중요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생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개발과 성장의 이면에서 초래된 후가들입니다. 출산율 저하, 정치 경제 양극화, 반인륜적 범죄 행위, 문화 파괴, 환경 훼손, 지역 공동체의 와해로하는 문명사적 위기로 파악된 현상들이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찰로 근대의 모두들 새롭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신앙처럼 받들던 개발 추구, 즉 문화와 환경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맹목적 고정관념은 비판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경제 개발과 성장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개발 신앙에서 관과했던 문화와 환경 파괴 문제를 고려하면서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논의가 확장되면서 아울러 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신장시켰습니다. 그 기본은 공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발전이 참된 발전이라 하는 인식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권력과 관습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신의 재능과 생각과 정체성을 키우고 꽃피울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쟁, 내전, 범죄,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소수자 차별, 그리고 구조적 폭력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아울러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생활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쾌적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인식의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제 개발과 성장 논리로는 쉽게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도 공동체 의식을 내세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 호남입니다. 안정적 정착 생활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닌 공동체를 형성시켰고, 오랜 공동체적 유대는 폭넓은 정서적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역사가 거듭 축적되고 다시 오랜 기간 숙성되면서 높은 수준의 호남 문화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문화는 생활 경험의 축적이며 그 주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곧 호남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감수성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의식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가 다른 곳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의식주의 생활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련되고 정치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술, 음악,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문학에서도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역대로 이어지면서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주위로 전파되어 지역 사람 모두가 그만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전통의 축적이 있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만큼 호남은 문화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문에서도 그 저변이 매우 넓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높은 수준의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학농민전쟁이나 일제치하의 학생 독립운동, 1980년 광주 5월 항쟁 등 치열한 저항 투쟁이 특히 호남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던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문제의식이 긴밀하고 차등 없는 공동체적 유대 관계를 통해 감성적으로 공유되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면서 항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수준 높은 변혁의식은 고도의 세련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흔히 다른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맹목적 폭동들과는 다른 문화입니다. 최근 홍콩은 조금 복잡하지만 칠레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항쟁인지 시인지 폭동인지 저희들로서는 잘 이렇게 구분이 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건 폭동과는 전혀 다른 문자 그대로 고도의 민주의식에서 나오는 민주화의 시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호남과 광주 문화를 정리하고 그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지역의 터를 잡고 일으켜온 역사와 축적해온 문화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과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날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광주의 정체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때로는 폄훼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호남을 상징하는 이미지마저 과거와 달리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낙후되고 침체된 곳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합니다. 물론 잘못된 정치가 야기한 20세기 산업화 과정의 소외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탓만으로 치부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산업화에 따른 문제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느 국가를 어떤 사회나 어느 국가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스포츠, 군사력 등 다양한 요소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필요한 과제나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이룩한 문화와 관습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 우위로 설명해내는 일입니다. 외부와 견주어 두드러진 지적인 능력과 문화 역량을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최근 물질적 욕망에 휘둘려 지적인 풍토도 피폐해졌습니다. 예술, 학문, 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뜻을 두고 전념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런 예술, 문화, 학문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은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학문이나 인문학 혹은 헌화학 같은 토대에 해당하는 분야는 심하게 홀대받고 반면에 인기에 영합한 것들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정책의 부실한 측면과 함께 지역의 유관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에도 큰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적극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근대 사회의 제한적인 지역 단위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한국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현상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뿌리를 더 캐고 들어간다면 그 연원들은 호남에서 가장 풍부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와 생활을 차지하는 호남적인 요소의 비중은 다른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 높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숙성되고 세련된 호남 문화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와 한국 문화의 근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풍습과 전통을 발전시켜 미래 한국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비중과 위상에 비추어서도 오늘날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활동을 값지게 평가하고 성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어는 붙이지 않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병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 원장님께서는 우리 광주 정신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정신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포용성, 그 도전적인 진취성, 그리고 융합 정신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서 저희가 성장 지상주의가 되면서 문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인권과 지속가능 발전의 키워드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호남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적인 감수성과 문화 밀도, 그리고 미래 한국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